우리 경제의 활력을 좀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 개혁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장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부 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그동안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경제 이 팀이 지금 출범하자마자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기간입니다. 네. 대통령이 세종시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의 정책을 확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용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김정은 답방 네. 이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어떤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 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지금 주된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조절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동안의 그 최저임금은 2년간 저희가 29% 우리나라가 올렸고 네. 일본이 전후 사상 최대 올린 것이 연간 3%입니다. 네. 그 최저임금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미 연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그냥 시행이 됩니다. 네. 할 수가 없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낮추는 이제 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노동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계가 들어가 있고 또 공익위원이라고 그래서 또 시민단체나 교수들로 포함된 그런 쪽이 짜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양쪽은 입장이 분명하니까 아마 네. 공익위원들의 어떤 선정 과정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실직한 일원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최저임금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절을 충분히 해야 또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은 여기 그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담당하는 부서 말고는 탈퇴근들 합니까? 저희보다 일찍 가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일단 저 자리에서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라고 직접 목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정말 듬직하게 좀 밀어붙이고 싶다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예. 그 답변하기 전에 아까 그 화면에 네. 다른 부서 사람들은 칼퇴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바로 저기에서 토론을 그치고 바로 이제 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근했다는 할 수 네. 있도록 네.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뭐라면 이거 혹시 수구 적폐 이런 인사들이 혹시 반발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대를 위한 반대 예,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한 말씀을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진짜 진실인 건지 과연 영향은 얼마나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것을 빚어줍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가 7,530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10% 이상 올라가지고 8,350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정성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에 약 29%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6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8달러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얼마냐?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예요. 네. 물론 각 주마다 이것이 최저한이기 때문에 보통 10달러에서 한 13달러 정도가 최저임금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전체적으로 7.25달러를 지키는 주도 두세 개 주가 있습니다. 못 사는 주는 이제 7.25달러를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미국은 자영업자 한 6, 7%뿐이 아닙니다. 일본도 10에서 10%, 11%인데 우리나라는 25%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요? 예.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70%는 연간 수입이 약 2천만 원 이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최저임금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었죠. 그야말로 역대급 태풍 같은 국민들에게 비닐 우산이나 나눠주면서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경제 살인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정책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게다가 부총리는 이분들은 도대체 이분들의 관계는 어떠며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큰 결단을 내주십시오. 적어도 더 이상 오기와 목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신임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인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소 국장님, 사실 뭐 야당은 물론이고요. 제이노믹스를 계획한, 말하자면 고안한 이 김광두 부의장 그리고 장하준 교수까지도 굉장히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었잖아요. 이제 대통령도 이게 심각성을 이제 깊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을 좀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 이 경제가 잘 돼야, 왜 그러냐면 내년 지나서 내후년 4월이 바로 총선입니다. 우리 옛말에 금강산도 19경이다.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내년도에 경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후에 총선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최근 나온 지표들 보면은 어쨌든 이 상위 20%의 소득은 더 늘어나고 하위 20%의 소득은 더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벌어졌다. 이런 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어쨌든 이 경제 부분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지금 암시가 됐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미 다음 달, 당장 지금 12월이고 내년 1월이면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미 예정된 임금 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도 여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미 내년 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이제 다시 또 7,530원에서 8,360원인가요? 그렇죠. 네. 그대로 이제 줄 수밖에 말이 없어요. 내년이지 지금 몇 주 안 남았죠. 2, 3주 후면은 벌써 이제 올려야 돼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만약에 안 지키면 지금은 이제 계도 기간이죠. 네. 내년에는 형사처벌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 또는 이제 소규모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지금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네. 특히 올해는 2.7%까지 성장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2.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지금 심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 취업자 증가폭이요 10만 명대로 회복은 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만 그렇지만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라고는 또 볼 수 없다. 이런 또 분석을 하거든요. 뭐 이유가 뭡니까? 그래픽을 좀 보시면 알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개월간 계속되는 고용률 하락이 일단 멈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용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 분야, 공공 분야죠. 그다음에 공공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인 기반이 되는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그 11월에도 작년 동기죠. 작년 같은 해 대비해서 9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약간 고용률이 멈춰진 것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재정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에서는 억지로 끌어올린 느낌이 있고 정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추락을 갖다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 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악화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취업자 증가폭이 조금 회복은 됐지만 어느 분야가 지금 증가를 해서 괜찮아진 것이냐, 수치적으로 좋아진 것이냐,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을 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여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몇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10% 이상 올리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살이 떼어져 나가는 느낌이 날까? 그런 식으로 너무 체감이 크니까. 주말에는 뭐 쉴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말에도 이제 계속 나와서 이 교대로 가는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인력을 좀 줄이려고 한다. 한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례로 해고를 받거나 이제 잘릴 예정이다. 약간. 일단은 뭐 30개 보내면 한두 개거나 예전에는 한 3, 4명 정도 뽑았다면 지금은 한두 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공공근로가 또 인기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의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받는 돈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복사 같은 거 하고 좀 간단한 이 심부름 정도 하면서 거의 한 달에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이제 받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자도 많고 추첨해서 뭐 당선되는 게 거의 로또 따는 그런 걸로 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공공 단기 근로 이런 것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채우고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지금 반도체 말고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머지 철강, 조선, 자동차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내부의 제조업 문제, 도소매업, 자영업 문제도 있지만 큰 외부의 환경 자체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미국과 중국은 계속 무역 어떤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로서는 내년이 이 경제 이른바 다걸기를 해야 되는 정말 문제는 경제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뭐 김정은 답방도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만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내년 초에는 북미 대화 그리고 김정은 답방 이런 문제까지 계속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최저임금 그리고 탄력 근로제 이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중차대한 과제를 떠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이 홍 부총리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 국장님,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일성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소통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소통의 달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 이렇게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소통에 있어서는 어느 고위 관리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김영삼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경제 쪽에 있는 경제부문에 있는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의 정책실장 항상 주마다 만나가지고 상호 조율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서별관 효율이라고 있어요. 청와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실물 현장에 있는 경제부총리하고 그 위에서 직접 분유 역할을 하는 청와대가 같이 매주 금요일 날 한 번씩 같이 상호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조율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2주에 즉 격주마다 만나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정책이 이루어진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경제정책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향이 틀렸다?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 이거 너무 뭐 방향 자체가 근로시간 단축 틀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성 의원님,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둘째 날인데 둘째 날부터 지금 정신없이 분주한 것 같아요. 준비된 경제부총리죠. 오늘 뭐 당정청 회의를 오전에 하고요. 오후에는 문 대통령에게 첫 정례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뭐 IMF 사태에 대한 뭐 영화도 개봉이 됐지만 사실 그 영화 교훈과 별도로 해서 IMF 외환 위기 때도요. 경제팀이 여러 번 그 외환위기 우리의 그 위기의 중요성이나 또 지금 외환위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경고했죠.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이 다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읽지 않았다. 네. 거기서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자주 만나서 네.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형적인 어떤 관료로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의 큰 판을 보면서 과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검증된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고 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홍남기 부총리 얘기대로 뭐 김수현 정책실장과 매주 한 차례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그 얘기 중에 민간이 중요하고 그 정부는 뒷받침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기에 맞는 행보를 또 부총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총리의 저런 행보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더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뭐 CEO들을 만난다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런 경제와 관련된 행보를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